우리의 여러 가지를 치유하기도 하고 좀 나은 컨디션 이런 걸 위해서 약물 참 많이 쓰잖아요. 네. 예. 다 뭐 이렇게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음. 독 잘못 쓰면 중독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있어요. 물질들이 꽤 많아요. 네. 예. 저도 오늘 그래가지고 그런 뭐 스테로이드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또 되게 최근에 익숙해진 어떤 약물 얘기를 하려는데요. 프로포폴입니다. 아, 프로포폴. 네, 지금도 많이 쓰죠. 우리 수면 뭐 마취. 내시계, 예, 수면 마취제고. 프로포폴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왜요? 정해주세요. 말하면 돼. 정해주세요. 즉시 나오네, 즉시 나와. 아니, 프로포폴은 저는 성분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이거 저희 많이 봤던 모양 이거 기억나시죠? 네. 벌집이죠? OH. 이거 좀 복잡하네요. 네, 이게 프로포폴이에요. 꼭 눈사람 같이 생겼죠? 귀엽게 생겼네요. 예. 자, 프로포폴 이걸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수면 마취니까 이제 의식을 잃고 마취.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물에 안 녹는다면서요. 그래서 뭐 콩기름에 녹인다고 합니다. 콩기름에 녹여서 그 액체가 이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우유주사다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전에도 수면 마취제가 있었죠. 지금도 네. 또 다른 수면 마취제가 있는데,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기존 마취제는 하고 나면은 깰 때 머리가 아프다든가 네. 구역질이 네. 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프로포폴은 그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병원에서 뭐 연예인이라든가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분들이 잠을 못 잤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피로가 풀리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 같은 데서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해요. 신체적 중독성은 강하지 않은데 이런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져서 매일 맞거나 뭐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도 또 이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거제랑 통영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50대 의사 한 분이 가해자 범인이고, 이분이 2017년에 거제 병원을 열어요. 거제가 좀 이제 대형 조선소들이 있고 하니까 부자 도시로 유명했는데 2010년대 전반까지. 근데 이분이 병원을 열었을 때는 2017년에는 조선업이 이미 불황이고 그래서 거제 경기도 굉장히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을 열었지만 뭐 돈을 벌기는커녕 2달 만에 빚이 6억 원이 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분한테 어떤 안 좋지만 짭짤한 수입이 생겨요. 뭐냐? 주변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와서 이 우유주사를 맞고 가는 거죠. 피해자는 이제 A씨라고 할게요. A씨가 5월부터 와서 맞기 시작합니다. 보통 프로포폴 10ml를 맞으면은 한 3-4시간 정도 잠이 든다고 해요. 처음에 와서 뭐 6ml를 맞아요. 6ml를 맞고 푹 주무셨나 봐요. 기분 좋았나 봐요. 며칠 있다 또 와서 또 맞아요. 14ml 맞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놔주세요. 이번에는 30몇 ml, 이후로 막 30ml 이런 식으로 용량이 늘어나. 네,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5월 말이 되면 이제 하루에 60ml를 맞게 돼요. 10배를 더 맞은 네. 거네요. 그러다가 6월이 되면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 동안 매일 맞으세요. 매일 맞고 하루에 막 100ml씩 맞는 그런 날도 있어요. 처음에 6mm에서 시작했다가. 네, 6mm에서 시작했다가. 그래서 그리고 병원장도 이제 걱정이 되죠. 계속 와가지고 이 주사를 놓으니까 당신이 지금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는 것 같다.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런 말은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병원장 입장에서는 A씨를 참 놓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 게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날은 7월 4일인데 이상한 일들이 이 병원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그날 하나는 뭐냐면 그날 간호사들이 출근을 안 해요. 그 병원장이랑 싸워서 출근을 안 해서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랑 병원장이랑 이렇게 병원을 간호사 없이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A씨가 와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죠. 처음에 12ml를 투약을 합니다.
근데 A 씨가 금방 깨요. 깨서 또 놔달라. 또 놓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12cc를 링거에 주입하더니 6cc씩 두 차례 더 투약합니다. 한 번에 5cc 이내 투약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5배 가까이 더 주입된 겁니다. 또 놓고 이번에 저혈압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병원장이 되게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유족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포폴을 수액실이라는 방에서 온 손님들한테 놔주고 있었는데 얼른 커튼을 쳐요. 이 시신을 못 보게. 커튼을 치고 그 환자들 깨어나고 돌려보내고 접수 데스크 직원한테도 오늘 수고했네. 오늘 일찍 가. 이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시신과 자기만 병원에 남게 된 다음 차를 빌려요. 렌트카를 빌리고 밤이 되길 기다려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시신을 옮기고 새벽 2시 반에 차를 몰고 나가요. 차를 몰고 나가서 병원은 거제인데 통영까지 운전을 한 다음에 통영의 선착장에서 차 트렁크를 열고 시신을 꺼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우울증 약 2개를 그 앞에, 그리고 그 A 씨의 손목시계도 우울증 약 옆에 둬요. 아, 자살로 위장하는 거군요. 네, 자살로 위장을 하죠.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그 병원에 돌아와서는 며칠 있다가 그 병원 건물주를 찾아가가지고 좀 우리 병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몰래 빼들고 갔는데 좀 안 좋은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고 대충 뭐 덮고 싶다 이러면서 병원에 CCTV를 좀 지워달라고 해서 그 건물에 CCTV를 지웁니다. 그래서 CCTV를 지우고 병원 진료 기록도 조작하고 자기는 완전 범죄를 꿈꿨죠. 다음 날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뭐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통영 해경에 신고를 합니다.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여성이 사망하자 병원장이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경은 의원 주변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진료 기록부 등이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복원한 영상에서 프로포폴 투여 장면이 확인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장은 잡혔고 징역 4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 유기인가요? 죄목이 크게 4가지였는데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위반은 그 뭐 향정식성 약품인데 관리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은 이 진료 기록을 위조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서 변사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으스스한 에필로그가 하나 있는데 간호조무사도 한 번 잡혀요. 이 병원 간호조무사. 왜요? 그날 저녁에 병원장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간호조무사가 그 병원에 와서 프로포폴을 훔쳐가요. 프로포폴 투여 환자 시신 유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의 간호조무사도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 해당 의원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5일 일하던 의원에서 약품을 몰래 가져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한 무슨 블랙 코미디 영화 같죠? 괴담 같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네. 이 사건과 자기도 병원장과 맞으려고. 무관하게. 근데 이런 사고가 되게 똑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2019년에는 여자친구한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그 여자친구가 사망하게 한 그런 성형외과 의사가 붙잡혔는데요. 이유가 그 여자친구가 불면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는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분이 수술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한테 프로포폴을 놨다가 숨지는 그런 사고가 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게 자꾸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병원을 갈 때 동네 의원급을 갈 때 가서 거기 붙어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래요. 막 무슨 뭐 비타민 C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뭐 마늘 주사.
저는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게 직장인들 많은 이 회사 건물 있는데 보면은 병원들에서 그 영업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점심 시간에 맞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맞아요. 피곤해서 전날 뭐 과음을 했거나 야근을 했거나 피곤해서 뭐 보통 수액 맞고 가라 그래가지고 뭐 영양제라 그래 한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맞으면은 근데 힘이 남아요. 근데 되게 많이들 누워 계세요. 뭐꼭 환자분만이 아니라도. 이 주사를 맞고 일단 한두 시간 누워 있을 때 제일 효과가 있는 건 아마 플라시보 효과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쉬니까. 쉬니까. 뭐 누워 있고 이렇게 심리적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이게 참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한데 점심시간에 그거 맞고 와서 일하는 그 사회가 잘 제대로 된 사회인지도 모르겠고 피곤한데 이거 주사 한 방이면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의식도 그렇게 건강한 의식은 아니고 거기 이제 피곤한데 내가 뭔가 주사 한 방, 알약 한 방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우유 주사 어제도 맞았는데 오늘도 맞았고 어제 60mg 맞았는데 오늘은 100mg 놔주세요. 아까 사망한 A 씨 같은 경우에 그 2달 남짓한 동안 프로포폴을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다 합하니까 1.4리터. 와, 진짜 심각하네. 아 그리고 한 방을 되게 좋아해요. 한 방을 좋아해요. 빨리, 예. 한 방. 원샷. 그러니까 꾸준히 3개월 동안 나아지겠다는 방법을 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요거 한 번. 참 이상한 것이 원래 이런 문제의 근원 자체가 너무 효율을 추구해서 빨리빨리 그렇죠. 뭔가 끝내야 되기 네.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 해결도 되게 효율적으로 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아서 생긴 문제조차도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리가 없죠. 자, 우리 권일용 교수님께서는 창원편을 손꼽아 기다리셨다고요? 네, 그 뭐 어느 때보다도 정말 네. 기다렸던 방송인데요.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를 최초로 발령을 낸 분이 여기 경남 경찰청의 수사부장으로 계세요. 우리끼리 부르는 어떤 그 호칭이 곽수사의 전설이다. 곽수사의 어떤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드라마에서 네, 진선규 씨가 하는 역할. 잘 들으세요. 머지않아 우리도 미국처럼 인정사정 없는 놈들 나타납니다. 얘들은 동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런 놈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를 처음에 발령낸 사람이 그 윤회출이라는 경무관 계신데 그 윤회출이라는 그 윤회출이라는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회출이라는 분이 그 이쪽을 네. 대단한 분이네요. 그 시절에 우리가 참 앞으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업무가 수사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참 가늠할 수 없는 미래였거든요. 그 미래를 걸어올 수 있게 만든 또 용기를 줬던 그런 분이었는데 만나 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만났고 좀 나왔네요, 부장님. 알까요? 아유, 부장님 나오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예능에 노인네 더 됐구만. 얼마 만에 만남이신 거예요? 실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기에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 4, 5년. 처음 만남이 언제세요? 두 분 처음 만난 게? 2000년이죠. 2000년? 제가 처음으로 서울경찰청에 과학수사계 편제를 네네. 만들고 그 안에 범죄분석팀 만들면서 권일용 씨를 픽업하기 위해서 드라마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네. 정말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순순히 영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너 그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봤어? 딱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 아니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때 되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뭐 특진도 하고. 딱 그 얘기는 생각나요. 지금 잘 나가서 거기서 승진해야 된다고. 그리로 가면 승진이 안 나 지금 된다고. 갑자기 딴 공부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결국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이 내가 너한테 계급은 줄 수 없다. 승진을 시켜줄 수 없다. 근데 너는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진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다.
그때 기가 막히게 말렸어요. 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네. 진짜 독보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게 개그를 포기하고 온 거죠 그때. 부장님이 독자적으로 그걸 공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뭐 위에서 한번 연구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부스를 만들고 일용이랑 5년 동안은 엄청난 고생을 했죠. 처음에는 막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셨다면서요, 현장에서. 심리 분석인지 프로파일링인지 뭐 이런 걸 한다고 뭐 브리핑을 하다 보면 그래서 범인을 네가 잡을 거냐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들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랬는데 윤대출 부장님은 권 교수님만 찍어가지고 프로파일러가 되어야 된다 이랬던 건가요? 네. 아니면 네.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찔러서 원픽이셨던 것 같은. 자기가 인사기록 카드를 뭐 2,000 몇백 장을 골랐다 하는데 약간 거짓말인 것 같긴 한데 뭐 2,000 몇 장을 뽑아서 보니까 지문 채취, 증거물 채취도 가능하고 현장을 많이 간 요원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가 30대 중후반이었었는데 제가 오래 써먹을 수도 있겠다. 젊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새로 만들면 최하 5, 6년은 또 이 분야에서 경험이 필요한데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은 선배들을 선발을 하면 이제 써먹을 만하면 이제 퇴직을 하셔야 되니까 뭐 그런 걸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이 됐는데 윤대출 부장님이 대단하신 게 굉장히 앞서가세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네. 지나간 일에 대한 고증도 중요한데 앞으로 생겨날 범죄, 생겨날 일에 대한 거를 굉장히 즐겨 상상하시는. 그럼 앞으로 미래의 프로파일러의 영역은 어떤 거냐 보면은 뭐 연쇄 살인이나 연쇄 성폭행이나 연쇄 뭐 방화 같은 프로파일링의 직접적인 대상 범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범죄를 잡는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네. 프리크라임, 범죄 이전의 단계, 초기에서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것, 성폭력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네. 아동학대, 가정폭력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화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통계학적 데이터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파일링 접근을 해야 네, 되거든요. 네.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준비하고 또 용기 있게 실행하고 초반에는 윤대출 부장께 좀 많이 원망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공부만 하셔야 되는 거죠, 초반에는. 그냥 공부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그 외국 FBI 그 자료를 책을 갖다 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현장하고는 안 맞. 이론도 좋지만 범죄자들을 그럼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끝없이 물어보고 그때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심리학을 다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이 났을 때 자신 있게 또 현장을 나가고 이런 계기가 되었던 거.